자, 지도교수. 네.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려면은 지도교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내가 지도교수로 선택을 하면 좋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도교수를 독일어로는 독토파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분이 바로 지도교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교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분의 성향, 네, 이런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논문 지도를 위해서 과연 이분이 얼마나 정성을 들일 수 있느냐, 논문 지도를 위해서 시간을 충실하게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도 되느냐 하면은 그분 밑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물음표를 가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만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밑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나한테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까?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문 지도를 위해서 이분이 얼마만큼 시간을 정기적으로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글쓰기를 했을 때 이분이 코멘트를 해주는가 라고 하는 것. 당연히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줘야 합니다. 저도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쓴 글이 있으면은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글을 써서 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글을 거기에다가 코멘트를 막 해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무슨 말을 썼는지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독일 친구들한테 야, 너 이게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써준 건데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갖다 줘도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이거를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나중에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은 선생님, 제가 이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느냐, 선생님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그것도 이제 몇 페이지 뭐 어디 해가지고 또 이제 타이핑 쭉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사실 그 외국인들에게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외국에서 논문 지도를 받고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분이 과연 코멘트를 해주는가,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분에게 내가 과연 논문 지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는가. 이분이 코멘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내 논문을 가지고 단순히 코멘트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교수님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가. 사실 이것은 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적인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논리적인 과정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교수님의 수업 방식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교수님이, 우리는 이제 수업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론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식에서는 교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강의식 그 수업에서 교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수가 과연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사람의 책 한 두세 권 정도로 정리해서 강의를 하는가? 저는 여러분 이런 교수는요, 찾아가서는 과연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 좀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할 때 자기 자신만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을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한다? 그것은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한 토론식에서는 어떻느냐? 자, 토론식에서는 교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가 자신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느냐. 왜냐하면 토론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교수에게도 당연히 빈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과연 교수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권위적으로 내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토론에 대해서 그것을 대화를 하는, 그러면서 학생과 디베이트를 하는 이런 교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경우를 추천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다 하더라도 자기를 잘 이끌어주지 못하는 이런 교수는 사실 여러분이 논문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교수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당연히 교수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력은 뭐냐 하면은 좀 전에 강의나 어떤 그 토론식 수업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가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이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문들에서 과연 새로운 연구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느냐 혹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답습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연구 방법론. 교수가 연구를 하면서 연구 방법론, 본인만의 방법론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과연 잘 지도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쓰기가 있는데요. 그 글쓰기에서 사실 우리가 글쓰기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론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참 배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학위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법론이 있고 그 방법론을 학생에게 지도해 주느냐.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학위 논문을 씀으로써 단순히 여기에서만 연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과정, 이런 것들을 또한 학생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방법론을 숙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교수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학회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요. 학회에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이 지도 교수가 될 사람, 그 사람의 논문 발표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다른 교수들과 어떻게 학문적인 대화를 이어가는지. 자, 그것을 보면은요, 사실 그 교수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 우리는 사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지도는요, 우리는 인지도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내가 그분을 잘 아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인지도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인지도는 결코 아닙니다. 자, 또 하나는 논문과 저서. 자,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논문과 저서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조금 더 중요하냐? 논문은 그 사람의 학문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저서나 이런 것, 학술서나 이런 것들, 이것도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수가 학술서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대중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대중적인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문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대중서보다는 학술서, 자, 이것을 얼마나 써내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를 선택하는데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도교수야 당연히 인품입니다. 좀 전에는 제가 지도교수를 어떻게 지도를 해주느냐, 그리고 지도교수의 어떤 학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도해 주실 분이 과연 공부 이외에 사소한 대화,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문을 하다 보니까 학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많이 보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소한 대화를 함으로써 학생들, 이거는 조금 더 개인적인 친밀한 이런 관계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학위 논문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마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기를, 그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요, 그 지도교수를 찾아가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독일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제 지도교수님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늘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같이 식사를 뭐 학생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저는 찾아가서 방학 때도 논문 지도를 받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교수랑 굉장히 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저도 지금 제가 어떤 궁금한 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독일에 있는 선생님한테 제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때로는 학문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선생님도 본인이 쓴 거나 이런 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기도 하고요. 뭐 저도 제가 책이나 이런 것들이 집필을 하면은 저희 선생님께, 물론 한글이라서 선생님이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도 보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교수를 선택을 할 때 그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을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 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물론 어떤 분은 논문 주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지도교수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지도교수를 선택한 다음에 논문 주제를 나중에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요. 여러분이 저자로서 하고 싶은 그런 쓰고 싶은 논문 분야가 있겠죠. 그와 달리 지도교수가 추천해서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맞느냐? 네, 저는 요 후자의 경우입니다. 원래 제가 쓰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쓰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주제를 주셔가지고 야, 너 이거 한번 써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저는 네, 요 부분을 한번 좀 쓰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그 지도교수가 논문 주제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경우에는요, 이게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은 저자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글을 어떻게 써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리면서 진행을 해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도 교수의 관심도가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 교수가 추천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저자의 관심도, 그러니까 저의 관심도는 처음에는 뭐 당연히 그렇게 높진 않았겠죠. 그리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 뭐 때로는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알기는 쉽진 않습니다. 저도 제가 논문을 어느 정도 써가면서 '아 여기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제가 서로 인제 퍼즐 맞추기를 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이해도가 낮고 하겠지만 그와 달리 지도 교수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도 인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제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제가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늘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야 너 이번에 무슨 논문 쓸 거냐? 너 논문 파트 어디 쓸 거냐?" 늘 저한테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번에 이 부분 쓰려고 합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도 감사하게 저희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목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거죠. 물론 다른 학생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 저는 다음 학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 과목을 열어 줄게." 그러니까 학생들도 와서 수업을 듣고요. 또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도교수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그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인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도교수가 반복적으로 열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제 제 논문 지도를 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논문을 쓰신다라고 하면은요. 지도 교수가 추천한다라고 해서 '아 이거는 나의 관심도가 적은데.' 나의 관심도는 적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진척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케이스가 인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면은요. 사실 그것에 대한 내가 생각할 정도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 주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주제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얻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달리 교수가 추천해 주는 이런 경우에는 나는 잘 모르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물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내가 학위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뭐 빨리 마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지도 교수가 추천을 해 주었다라고 인제 말씀드렸는데요. 주제는 주제는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주제이기도 했고요. 제가 인제 신명기랑 뭐 예언서나 이쪽을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책을 봐야 됐기 때문에 제가 봐야 될 책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인제 오경 안에서 율법과 관련해서도 책을 많이 봐야 되기도 했었고 제가 예언서 쪽으로도 했는데 예언서 쪽으로도 책을 정말 많이 봐야 돼서 논문 아티클 하나하나 써 가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저자로서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지도 교수가 추천해 주는 그런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논문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주제 혹은 책을 선택을 할 때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 오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이것을 연구했을 때 다른 것을 연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책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연구하면은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와 달리 뭐 예를 들어서 아가서다. 그것을 했을 때 '아 다른 어떤 거랑 연결시킬 수 있지?'라고 하는 요런 질문들이 드는 몇몇 책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는데 정말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논문을 쓰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제 혹은 책을 선택을 할 때 다른 책과 관련성이 높은 책.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위 논문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위 논문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내가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내가 쓴 학위 논문이 다른 것을 연구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학위 논문을 마친 다음에 지속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경에 있는 율법도 공부를 하고 예언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둘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오경에서도 제가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언서나 이쪽 파트로도 저는 이제 논문을 쓰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단점은 뭐냐면은요, 그래서 너의 전공은 뭐야?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나의 전공은 뭐지? 보통 이제 전공이라고 하면은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전공은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저의 전공은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두 개를 좀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네, 저의 전공은 토라입니다. 네, 그렇게 저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논문 주제를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논문 주제를 달라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교수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문을 진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논문은 설교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좀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목회자들이 이 학위 논문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이고 설교문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문을 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설교문이라고 하면은, 자, 논증이 없이 그냥 주장만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죠. 이러한 모습은 예배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통 이 성서신학 논문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다, 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은 설교문의 형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단어적인 설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네, 또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논문은 여러분 주석서가 아닙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논문을 쓴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있으면은 창세기 1장 전체를 이렇게 쭉 풀이하는 것,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주석서이지 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위 논문에서요, 주석서를 쓰는 방식으로 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풀이해 나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논문이 될 수 없습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해서 그것의 연구의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풀이하거나 이런 것이 설교나 이런데 목회자에게는 도움이 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러분이 논문을 쓰면서요, 주석서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는 논문을 주석서를 쓰는 방식으로 써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정보나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이나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문장을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렇습니다. 문장을 단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제가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어 서적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뭐 한 대여섯 줄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뭐 반 페이지 되거나 뭐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 페이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글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한글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주어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문장은요, 단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글이나 이런 것은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주어는 맨 처음에 나오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는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을 너무 길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와 달리 뭐 예를 들어서 외국어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주어 서술어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영어나 이런 데서도 동사는 네, 두 번째 위치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글은 장문으로 쓰는 것보다는 단문으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두 줄을 넘지 않게 쓰는 것. 물론 이제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두 줄을 넘지 않게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피하면은 좋은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슨 무슨 적, 뭐 신학적, 어떤 이런 표현들이요. 그리고 영어나 이런 데서는 동사나 이것이 단수냐 복수냐 이게 아주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도 단수 복수를 명확히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서술어를 보고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러한 한글이나 이런 데에서는 복수나 이런 것을 할 때 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빼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뭇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표현한다거나 이러한 표현들도 하나 정도가 좋지 이것을 너무 많이 쓰거나 하면은 한 문장에서요. 문장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뭐 것 이런 표현들도 보면은 이제 영어나 이런 데서 뭐 대구문 같은 이런 경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번역체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여러분이 글을 쓸 때에는 이것을 조금은 피해서 쓰는 것을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거시기라고 이제 했는데요. 거시기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 네, 그것을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는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 이런 것들이 글을 읽으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캐치해내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소리내어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호흡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갈 때 너무 길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호흡이 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저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가 만약에 글을 읽을 때 호흡이 딸린다라고 하면은 읽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좋은 문장으로 평가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호흡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개의 문장 혹은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면은 좀 더 좋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